목요일부터 집에 머물러 생명을 구하십시오. 누적 확진자 100만 명을 돌파하며 1차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현재 영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영국은 목요일부터 4주간 펍, 식당 그리고 필수적이지 않은 가게들을 폐쇄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셧다운이 좀 더 일찍 시행에 옮겨져야 했다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비난을 퍼붓고 있다 전했습니다. 대선을 하루 앞둔 미국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에디슨 리서치와 비영리 유권자 정보 분석업체 캐털리스트가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대선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가 9천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전체 유권자 수의 43%에 달하며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의 총 투표자 1억 3,650만 명의 66%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활개치며 미국인들을 위협하고 있어 미국은 총 3가지 투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우편 투표, 조기 현장 투표, 그리고 선거 당일 현장 투표. 이렇게 유권자들을 분산시켜 집단 감염 확률을 조금이라도 낮추려 하고 있는데요. CNN에 따르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현장 투표를 선호하는 한편 바이든 지지자들은 우편 투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 미국에서는 2차 팬데믹이 진정되기도 전에 더 강력한 3차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최근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940만 명을 돌파해 100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죠. 이에 바이든 후보는 마스크를 쓴 대통령이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트럼프가 솔선수범해서 마스크를 착용했다며 확진자 900만 명, 사망자 23만 명이라는 통계는 오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트럼프는 언론이 코로나19를 너무 많이 보도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는데 아직도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현장의 군중 규모의 차이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아마 어렸을 때 생일 파티에 아무도 오지 않아서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충격적인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미국 의사들은 환자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의심스러울 때는 코로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끔찍한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2,000달러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라고 말이죠. 즉 미국 의사들이 돈 때문에 감염수와 사망자 수를 부풀려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 한편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왜 의사들이 사망자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코로나 사망자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거들었습니다. 이렇게 현재 전 세계가 혼돈의 카오스를 겪는 동안 한국의 국격은 빛의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창간 327년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국영신문 비너 자이퉁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집중 보도하며 한국을 배우자, 유럽인들은 오만함을 끝내고 더 많이 배워야 한다. 인구가 5,20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뒤에 누적 확진자 수가 2만 6천 명이다. 이는 인구수 886만 명에 불과한 오스트리아의 누적 확진자 수 9만 1,895명에 비해 훨씬 적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활발하고 도시화 수준이 높고 교육 수준이 뛰어나다. 오스트리아인의 21%가 대졸자인 반면 한국인 42%가 대졸자다. 한국인은 과학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 대유행을 막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비너 자이퉁의 자이페르트 부국장은 사회의 동질성과 국가에 대한 높은 신뢰도, 오랜 마스크 착용 습관 등 신속하고 엄격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성공하는 데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은 한국이 초기 접촉자 추적에 완벽한 투명성과 빅데이터를 활용했고 검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이제 유럽은 당장 오만함을 떨쳐내고 한국과 같은 나라들로부터 배울 때가 됐다 전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아다놈 게브리에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례적으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한글로 직접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응은 연대와 검증된 공중보건 조치의 준수가 코비드19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리더십과 강경화 외무부 장관님 그리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협업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라며 한국에서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담은 장면을 WHO가 자체 제작한
관련 영상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트타임스가 자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어느 국가와 트래블 버블을 맺기 원하는지 조사를 벌인 결과 한국이 40.7%로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2위를 기록했지만 17.7%로 한국의 2분의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코로나 확산세가 잠잠해지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 수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력이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면서 운명의 여신마저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일본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을 잇는 해저 터널 프로젝트 베링 해협 터널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인데요. 러시아와 미국의 알래스카 사이의 해협을 베링 해협이라 부르고 있는데 길이는 88km로 평균 깊이는 30에서 50m, 그다지 깊지도 않습니다. 이 두 대륙은 빙하기의 육지로 연속되었던 부분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바로 이곳에 100km 길이의 해저 터널을 만들어 러시아와 미국을 연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위스콘신대 박사 출신의 강덕수 교수는 회의 참가를 통해 베링 해협 문제는 러시아와 미국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더 큰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베링 해협 터널은 한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어주는 메가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베링 해협 터널은 미주 대륙과 연결되는 최단 육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일본의 물류까지 부산에 직접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남북 철도 연결은 기본이다. 또 베링 해협 터널 건설은 남북 긴장 완화,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북한을 설득해 베링 해협 터널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것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경제 안보적 관심사임도 확인했다.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륙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전했습니다. 즉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서울, 평양, 나선을 지나 블라디보스톡, 베링 해협을 지나 캐나다와 미국까지 이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긴 도로와 철길이 완성되면 한국에서 미국과 캐나다로 육로를 통해 무역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획기적인 물류비용 감소 및 시간 단축이 가능해지고 일본은 부산을 통해야만 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갑자기 높아지게 됩니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가 공동으로 한반도 종단철도를 이용한 화물 시험 운송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 알려졌는데요. 러시아의 타스통신은 국영 러시아 철도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남북러 관계자가 오는 12월 회의를 열어 한반도 종단철도의 화물 시험 운송에 관한 세부 사항을 결정할 것이다 밝혔습니다. 미국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공항, 다리, 수로, 터널, 철도 시스템 등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기반 시설은 형편없고 고치는 것은 점점 더 비싸질 뿐이다. 라며 새로운 철도 및 도로를 건설하는 것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패권 장악을 막기 위해 러시아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G7에 러시아를 합류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죠. 게다가 한국에서 러시아를 지나 미국을 잇는 초대형 도로 건설 사업이 시작되면 총 8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미국의 토목 건설 산업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신북방 정책, 나인브릿지 전략을 통해 러시아에서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며 완벽한 외교 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인데요. 반면 일본은 여전히 러시아와 쿠릴 열도 영토 분쟁으로 최악의 외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인은 한국인과는 달리 러시아에 가려면 비자를 의무적으로 주일 미군 사령관이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의 중국의 활동을 견제하는 발언을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말고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남중국해에서 갈등을 겪고 있죠. 대만과는 전쟁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지역은 센카쿠 열도입니다. 미국은 일본을 도와 센카쿠 열도를 지키기 위해 대규모 연합훈련인 킨소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6일부터 시작되었죠. 케빈 슈나이더 주일 미군 사령관은 자위대 최고 지휘관과 함께 시코쿠 앞바다에 떠있는 해상 자위대 호위함 가가 함상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일의 통합적인 운용 능력은 센카쿠 열도 방위를 위한 부대 수송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의 발언에 대해 최근 센카쿠 열도 주변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제의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 경고를 날린 셈이죠. 슈나이더 사령관은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미일 동맹이 항상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미일의 통합적인 운용 능력은 생각구 방위를 위해 전투태세가 갖추어진 부대를 수송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소 장황하고 추상적으로 보이는 발언들인데요. 사령관의 발언을 쉽게 해석하면 생각구에 미군을 파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뒤집어질 만한 소식이죠. 만약 미군이 생각구에 배치가 된다면 중국의 도발은 무척 어려워집니다. 자칫 실제 공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전면전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측의 대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은 대만과 생각구 열도 등에서의 군사 충돌 상황에 대비해 냉전 시대와 맞먹는 수준의 대규모 자위대 훈련을 내년에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0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육상 자위대가 유사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비해 약 14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을 내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냉전 시대 이후 사상 최대입니다. 한편 중국의 생각구 열도 도발은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생각구는 일본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데요. 최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의 해군 함정이 생각구 열도 상공에서 일본 정부 항공기를 향해 중국 영공을 침범했다며 중국 영공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한번 전해드린 소식이죠. 일본이 시료 지배 중인 생각구 열도에서 중국이 일본 항공기를 향해 영공 주권을 주장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국의 대범한 공세로 인해 일본 현지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생각구 열도에 해경선을 보내 58시간 이상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해경선을 보내는 빈도와 체류 시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는 국가 주권과 안보 이익을 수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다. 네, 아나무인의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중국이 대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합동 군사훈련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킨소도 훈련에는 무려 4만 6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자위대 함정 20척과 항공기 170대가 투입되었죠. 중국이 생각구 열도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데 따른 강력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이에 맞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을 대비하는 듯한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 충돌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친중파로 알려진 스가 총리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첫 방문지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선택했습니다. 현재 두 나라는 중국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가 총리는 미국과의 관계도 적극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외교 안보의 기축인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 자유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쿼드 4개국 협의체 역시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쿼드를 평가절하해 왔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쿼드 추진 초기까지 대놓고 무시했죠. 자국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쿼드가 언급되었을 때 왕이 외교부장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거품이다라고 비유하면서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당시만 해도 중국의 대외 환경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이 아니었죠. 인도와는 히말라야 국경지대 대치에서 서로 물러나기로 합의했고, 일본과 센가쿠 열도 영유권 분쟁 이후 오랜 대치를 끝내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쿼드 참여국들과 중국의 관계는 최근 들어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우선 히말라야 국경의 유혈 충돌 사태로 인도와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코로나19 기원 조사 문제 등을 놓고 호주와도 관계가 단단히 틀어졌습니다. 일본 역시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 등과 관련해 미국으로 크게 기우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결국 각각의 나라들이 중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쿼드의 결속력이 강해져 버린 것입니다. 인도는 13년 만에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말라바르 해군 훈련에 호주를 초청했습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이 이 같은 규모의 연합훈련에 나서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특히 호주는 중국에게 압박을 받으면서 포드로 되갚아주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중국과는 무역, 스파이 의혹, 코로나 기원 문제 등을 놓고 싸우는 호주의 가세로 중국이 쿼드를 덜 무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상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수기 노릇을 해왔던 일본이 최근 미 대선을 앞두고 줄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왕이 외교부장이 다음 달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스가 정권 출범 이후 첫 번째 중국 고위 인사의 당일입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양국 정부가 왕이 외교부장이 일본을 조기 방문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소식통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이 더 적극적으로 방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담의 중요한 의제는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가쿠 열도와 쿼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언론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은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국빈 방문을 위한 환경은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본이 서서히 줄타기를 하는 증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화웨이를 규제하는 클린 네트워크에서 발을 뺐습니다. 또한 쿼드 협의체에서도 연합훈련 정도를 제외하고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국을 압박하는데 부담감을 느끼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도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지 않았죠. 나이지리아 후보를 밀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유 본부장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나섰죠. 결국 일본은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상황이 이 지경이 될 거였으면 자신들도 후보를 낼 걸 그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